3일 이란의 실세,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가 미국 드론에 의해 사망을 하면서 중동 정세가 요동을 쳤습니다.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국 유지를 공격을 했고 다행히 인명피해가 나오지 않으면서 미국은 추가 제재를 하겠다. 군사 공격 대신 경제 제재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사적 긴장은 한층 완화가 됐지만은 앞으로 이 경제 제재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전문가를 모시고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2020년 한국 경제는 어디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들어보고자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수식어가 뭐 틀린 거가 있나요 혹시? 너무 과분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저희 하식스는 항상 최고만 모십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중동 얘기 좀 저희가 뭐 얘기를 해보죠. 오늘 아침에 일단은 뭐 정부에서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관계 장관들이 모여서 홍남기 부총리가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 과도한 불안감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전면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는 게 일반적인 지금 하나의 관측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란이니까 예를 들어서 사우디라든가 쿠웨이트 같은 경우를 유전 시설을 공격해가지고 이제 석유 생산에 차질이 빚는다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좀 이제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좀 되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앞으로 물론 이게 어디로 불똥이 튈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다고 이제 보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지금 일반 국민들은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제한된 일반 국민들 입장 속에서는요. 뭐 이게 또 제2의 중동 전쟁 혹은 전면 전쟁 이런 가능성까지 다 열어놓고 생각하다 보니까 유가가 폭등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죠. 이런 걱정들. 근데 유가가 폭등할 가능성은 저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봐요. 저는, 그런가요? 제가 그 지방 MBC하고 화요일 날도 제가 인터뷰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전면전 가능성은 낮다. 왜 그러냐면은 유가가 올라가는 거라든가 아니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란도 원치 않고 미국도 원치 않는다. 그리고 유럽도 원치 않고 심지어 중국이 또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니까는 이해 관계자들이 원치 않는 점에서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예전에 어디선지 날아왔는지 모르겠으나 드론이 날아와서 사우디의 정유시설을 정밀하게 폭격을 했잖아요. 그런 식의 공격이 또 나올 가능성. 요즘은 진짜 전쟁을 트위터하고 드론으로 하더라고요. 요즘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트위터랑 드론밖에. 아니 그래서 드론이 또 날아가서 뭐 그런 거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 작년에 이제 9월 14일 날 이제 그랬었죠. 우리 이제 추석 연휴 이제 시작하는 무렵에 이제 이렇게 있었었는데 그때도 이제 초기에 이제 유가가 좀 이제 반짝 폭등했다가 금세 이제니까 이게 진정이 됐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니까는 그 전면전으로 발전하는 것을 원치 않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니까 그 추가적으로 이제 긴장이 고조가 안 되면서 이제 된 건데 물론 이제 흔히 이제 저강도 전쟁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떤 계가냐면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좀 갈등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로산 저 대통령은 좀 개혁파에 속하는 사람이고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는 죽은 사람은 이제 이 혁명수비대 수장으로서 이 사람은 이제 강경파였죠.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슬람 원리를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왜 그러면 이 강경파들을 타겟으로 했겠는가? 트럼프가 했을 때 보게 되면요. 트럼프가 2018년도에 이제 핵 합의를 파기했잖아요. 그렇죠. 파기한 것에 대한 어쨌든 간에 이런 이 수세 물린 부분들을 좀 이제 정당화시키는 어쨌든 간에 이런 좀 이제 저는 의도도 갖고 있다고 보고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제 소위 말해 셈법이 작동을 했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요. 전면전을 사실은 원치 않아요. 그리고 트럼프의 그 셈법하고 미국인들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인명이 살상되지 않으면요.
상당히 그 지지를 받습니다. 과거 이제 80년대부터 쭉 지켜보면요. 그렇죠. 예. 침공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반전 여론이 좀 생겨요. 예. 생기다가 미군 피해는 없고 인명 피해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다 제압이 됐다 이렇게 하거든요. 아주 그냥 지지도가 거의 90% 이상 100% 가깝게 이렇게 지도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찬성으로요. 예. 미국민들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예전에 그 이제 이라크 전쟁 했을 때 초기에는 굉장한 지지를 많이 받았어요. 예, 근데 예. 이제 사람이 죽으면서 그렇죠.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죠. 그렇죠. 이제 예. 그런 점에서 트럼프는 그걸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란 정부에서도 이제 그러니까는 그 보복을 하고 나서 미군 기지를 그러니까 왜 폭격을 하고 나서도 미리 이제 흘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라크 정부한테 미리 알려줬다고. 그렇죠. 그게 뭐 이라크한테 흘린다는 얘기는 미국한테 흘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알려준다는 예, 얘기죠. 예. 그러면 그런 식의 사실 그러니까 보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이 이란도 굉장히 경제적인 문제가 좀 이제 어려움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 예. 상황 속에서 더 악화되는 것은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트럼프는 제가 볼 때 트럼프의 어쨌든 간에 이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이번에 충분히 얻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홍남기 부총리가 수출 시장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3.3%, 그리고 중동계 자금 비중, 증권 자금도 3%대라고 얘기를 한 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한국이 금융시장이나 실물시장이 출렁일 가능성은 낮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을 한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볼 때 너무 단세포적인 진단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그렇군요. 예. 만약에 중동 분쟁이 굉장히 격화될 경우에는요. 예. 지금 이제 일반인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요. 금융위기 전과 후가 좀 하나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요. 예.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해질 때 과거에는 뭐냐면 안전자산인 달러로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자금이 몰리면서 예. 달러 자산 가치들이 크게 올라가고 그랬었어요. 예.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게 완전히 역전돼 버렸습니다. 아, 불안정해지면 달러 가치가 떨어져요.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예,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런 그 갈등이 고조됐을 때 예. 달러 가치가 떨어졌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금 가격이 폭등을 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금 가격이 폭등했을 때 그것을 금 가격으로만 분리해서 사고 하면 굉장히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금 가격 폭등이 만약에 지속된다면은 예.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크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미국 주식이 주가가 폭락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럼 그게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미국에 영향받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점에서 미국 주식 시장이 만약에 어떤 충격을 받으면은 한국의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중동 자금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제가 너무 단세포적인 진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군요. 예. 이란에 대한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이제 경제 제재를 공언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제재들이 들어갈 것이고 이게 한국 경제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일단 이제 그러니까는 2018년에 해갑이 파기하고 난 다음에 예. 사실 그 많은 제재들은 다 복원했어요. 예. 이미요. 그런데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이라 그러죠. 예.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제재를 가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한 제재예요. 예. 여기까지 이제 그러니까 시키고 싶어 할 겁니다. 2단계로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까지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미 이란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이란 거래는 굉장히 최소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큰 피해는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란의 소위 혁명 수비대가 지금도 계속해서 보복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전개될 것이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이 상황을 더 이제 악화시킬 것인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를 해버려가지고 예. 이를테면은 뭐 유조선들이 못 다니게 할 가능성. 그래서 그 유가가 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제가 볼 때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는 게요. 예. 일단 이란 자체도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유럽연합도 예. 그런 상황을 굉장히 원치 않아요. 원치 않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세계 유가 시장은 굉장히 폭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유가가 폭등하는 건 미국도 원치 않고요. 예. 지금 전 세계가 대체적으로 다 원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은 지금 그러니까 셰일가스 때문에 예. 중동 석유 없어도 된다 그러지만은 예. 국제시장에서 유가가 움직이면요 미국의 정유회사들의 유가에도 마찬가지로 공급받는 유가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미국의 석유가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분리해서 예.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런 점에서
그러한 부담을,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진짜 이제 좀 더 그 전면전으로 발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굉장히 신중할 것 같고요. 신중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화제를 돌려보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되찾고 확실한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신년사에 얘기를 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 한마디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어요. 이거는 예전에 노태우 시절에 범죄와의 전쟁이고 지금 간만에 보는 무슨 모모와의 전쟁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제 대통령 신년사에서 경제에 대한 굉장히 자신감이 이렇게 묻어나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만은 이제 그 뉴스공장에서 그 김상조 실장이 출연해가지고 이제 그 소위 이제 신년사에 대한 이제 얘기를 이제 김어준 공장장이 이제 묻고 이제 그러면서 하는데 대충 이제 그 추적이 되더라고요. 김상조 실장이 대통령한테 주입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김상조 실장이 이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이 지난 7월 달에 이제 일본의 이제 그러니까 수출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성공적으로 대응을 잘 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부품 소재 산업이 굉장히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어떤 국산화를 굉장히 많이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이제 올해 가장 역점을 두는 게 이제 이 혁신 성장 부분이거든요. 산업 생태계 강화하는 거요. 근데 김상조 실장이 뭐 자신감을 갖는 건 좋은데 국민들한테 그런 표현하는 건 좋은데 그 정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제조업 위기가 좀 어려움을 벗어날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구체적인 그러니까는 이 제조업 위기의 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해도는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그 너무 이제 그러니까는 그 정치실장이 좀 낙관적으로 이게 조기에 그러니까 어쨌든 성과가 그러니까 올해 안에 뭐 체감할 수 있게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올해 안에 체감하는 건 할 정도로 나오는 건 이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사실은 부동산 시장 때문에 지난 1, 2년 동안에 굉장히 사실 점수가 깎아먹었던 부분이에요. 많이 좀 뭐 어려움을 겪었죠, 정부가.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 인상 효과도 이것 때문에 주거비용 증가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효과가 반감되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정부가 물러서게 되면은 상당히 그러니까 정부가 어려울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의지를 보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저는 이제 이게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의지는 강한데 주변에 참모라든가 청와대 참모라든가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냐면 정부의 관료들이 이번에 12월 달에 12.16 대책에서 보게 되면요. 그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관료들이요. 대책 나온 거 보면요. 15억 이상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 안 해주겠다라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홍남기 부총리의 메시지가 불로소득을 그러니까 허용하지 않겠다. 이게 초점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다주택 소유자들이 그러니까 더 이상 불로소득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안 했다는 점에서 관료들이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조치 나오기 전에요. 바로 직전에 뭐 있었습니까? 국민과의 대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의지를 피력하니까 마지못해서 저는 움직인 게 아닌가 관료들이. 관료들이 지금 제때 적시 타이밍에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고삐를 재면서 관료들이 좀 움직인 것이거든요. 움직여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통령의 의지가 이렇게 확고하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어쨌든 간에 김상조 실장이라든가 청와대 팀들이 잘 그거를 뒷받침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상조 실장도 나와가지고 뉴스공장 나와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는 이제 단호한 의지를 보였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지금 지난해 연말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난해 그러니까 전 세계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주요 대도시에서 집값들이 많이 올랐었어요. 같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오르는 추세로. 근데 지난 12월 말부터 꺾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꺾일 수밖에 없는 게요. 부동산 가격은 90년대 이후에 계속해서 금융시장과 같이 움직입니다. 그랬죠. 그러면 노무현 이제 정부 때도 그 폭등의 원인이 그 유동성 문제였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꺾임새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전환되는 시점에서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부동산 시장에
투기 내지는 투자로 들어가서 예. 좀 수익을 기대하려고 하시는 분들 좀 자제하기를 바라고 싶은 게 왜 그러냐면은 정부의 정책과 싸맞으려고 할 때 싸맞으려고 하게 되면 손실을 크게 볼 수 있고 더군다나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만약에 수익을 노리고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굉장히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 지금 그러면은 막차를 예전에 뭐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다. 막차 예. 잘못 탔다가 좀 예.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예. 아, 그렇군요. 그 관료들이 예. 왜 근데 적시에 안 움직인 걸까요? 너무 이거를 적당한 수준에서 부동산의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뛰어서 타이밍을 놓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왜 그렇게 제때 안 우리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정부의 이제 고위 공직자들, 정책 결정자들이 소위 말해서 그 집값 상승의 수혜 지역에 많이들 이제 거주하면서 이제 좀 소극적인 게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을 때 그거는 사실은 관료들한테 돌아가기보다는요. 정권 잡은 사람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별로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크게 욕먹을 적은 없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부동산 시장에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충격을 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혹시 부정적으로 경제에 영향 미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관료들이 그러면 굉장히 좀 이제 곤란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힘들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그러니까는 좀 더 이제 그러니까 편안한 길을 가겠다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셈법이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부동산 시장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계속 안정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안정화. 저는 이거 정상화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안정화를 정상화로 바꿔야 되는데 안정화라는 건 집값이 크게 올라가는 것도 싫지만은 떨어지는 것도 싫어한다. 떨어지는 것도 싫어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너무 올라갔으면은 이건 언젠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또 지나치게 올라가면 떨어지는 그 충격도 나중에 그러니까 고스란히 부담으로 사회적인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화시키는 의지를 그러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도 감내할 각오를 가지고 거기에 뒷받침되는 정책을 만들어야지만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관료들은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그냥 편안한 길만 지금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수아 A님이 머리숱 부자 최 교수님 항상 좋은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머리숱이 얼마나 많으신 거예요 도대체? 근데 왜 이렇게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외모보다도 내용에 좀 집중해 주세요. 그렇군요. 어쨌든 뭐 항상 정확하게 경제 진단을 해주셔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좀 올해 신년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2020년 세계 경제 그리고 2020년 한국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일단은 지금 저점 찍은 건가요? 세계 경제가? 자,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있잖아요. 전 세계 지금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IMF라든가 무슨 OECD라든가 이런 전망치들을 보게 되면요. 이 전망치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현재 전망치를 보게 되면요. 미국이요, 올해 경제 성장률을 1.8%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막 4%. 지난해 그러니까 2.3%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2.0이었거든요. 작년에 미국이 가장 좋았어요. 선진국가 중에서. 근데 우리는 지금 올해 정부가 2.4를 높게 설정하고 있는데, 낮게 설정하는데도 한국은행이든 IMF든 OECD든 간에요. 2.2에서 2.3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보다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나머지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라든가 일본 이런 중국은 계속 하향세로 가는데 거기는 뭐 1%도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오히려 작년보다 좀 낮을 거라고 지금도 다들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지긴 했지만은 상대적으로는 세계 경제가 후퇴하는 거에 비교하면 굉장히 우리는 선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내수 때문입니다. 내수요? 내수하고 재정이요. 재정이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보다 여유가 있다 보니까 재정을 좀 더 충분히 운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소득주 성장 정책의 결과로 가계가 어쨌든 간에 이게 붕괴를 막았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어쨌든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0대 일자리라든가 40대 일자리는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게 아픈 부분이라고 대통령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들은 고용률은 개선돼서도 일자리 질의 개선은 별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청년 일자리 문제는요, 우리가 이것도 세계하고 좀 비교해 보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이 플랫폼 노동자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앱 기반 이제 배달 서비스라든가요, 이런 노동자들. 미국의 35세 이하 중에서요, 이런 플랫폼 노동자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지 아세요? 35.2%나 됩니다. 와.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플랫폼 노동자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버, 뭐 그렇죠. 예를 이런 들면 데 뭐 그렇죠. 이런 노동을 하고 있다. 유럽 같은 경우는요, 예. 39에서 5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2000년대 이후에 주로 예.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이런 일자리들인 거예요. 전통적으로 좀 그러니까 정규직, 그 다음에 임금이 괜찮은 일자리는 제조업인데 제조업 일자리 자꾸 줄어들고 있고요. 제조업은 갈수록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간 그렇죠. 쇠퇴하는 분위기. 미국이 지금 한 9% 정도면 안 돼요. 전체 일자리 중에서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일자리 질은 지금 악화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만의 추세가 아니라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바꾼다는 것은 결국 이제 산업 체계를 산업 생태계를 그러니까 이게 바꾸어야 되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되기 전까지는 청년층의 이제 그러니까 고용의 질이라든가 40대 일자리 감소가 예. 상당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최근에 제가 그 이 근로시간 단축, 50시간 단축과 관련해서요. 예. 제가 그 현장을 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2차, 3차 벤더들이요. 그러니까 뿌리 산업에 이제 뿌리 산업들에 있는 소사업장들. 대개 보게 되면 이제 열 몇 명씩 고용하고 있는 이런 데 보게 되면요. 예. 이런 데 보게 되면은 그 52시간 단축할 때니까 제가 충격을 한번 제가 현장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예. 했는데 거기가 보니까 주 5일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예. 60시간 근무하고요. 예. 격주로 해가지고 토요일 날 하루 8시간 근무해가지고 일주일에 64시간을 근무하더라고요. 예. 그 52시간으로 단축했을 때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거는 임금 축소 없이 그러니까 단축해달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업장은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예. 제가 자영업 문제 해결과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소기업들한테 그러니까 이래서 좀 비용을 어차피 예. 비용 절감 어쨌든 간에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예. 중소기업의 지금 부채가요. 720조가 넘습니다. 와. 그럼 여기에 1% 금리만 적용해도요. 예. 낮춰도 예. 7조 2천억 원 정도가 그러니까 금융비용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게요. 그럼 이거 줄여주어 가지고 그러면 그 인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임금 인하 없는 예. 근로시간 단축을 가게 되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시간당 임금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 인력 확보하는 데서 그래도 이 분야에 왜 애들 젊은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냐면요. 이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도 못 쓴대요. 숙련도 이런 것 때문에요. 예. 그래서 젊은 시간 사람들이 왜 안 가냐면 임금도 낮고 작업 환경도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가는데 예. 그러면 임금을 올라가는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면은 지금 40대라든가 30대 일자리 줄어드는 사람들이 예. 이쪽 좀 흡수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보완이 정부에서 좀 이제 보완적인 대책을 좀 만들어야지만이 산업 체계를 좀 전면 재편할 때까지 좀 우리가 시간을 벌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좀 이제 그 상상력이 저는 좀 필요하다. 정책에 좀 상상력이 좀 필요하다고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저금리 기조로 가면은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려서 그게 또 부동산으로 가서 뭐 이렇게 악순환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이제 큰 충격이 오면은 연준에서 금리를 내릴 겁니다. 예. 그럼 우리도 내릴 수밖에 없는 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는 저는 금리 인하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금리 별로 인하. 효과도 없고 예. 경기 부양 효과도 없으면서 오히려 자산시장에 자꾸만 그렇죠. 이게 돈 내린다고 해가지고 이게 기업들이 지금 금융비용이 높아서 투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처를 못 찾고 있죠. 지금. 근데 거기다가 예. 이자 0.2%더 내려준다고 해서 투자 안 하거든요. 예.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뭐냐면은 금리 인하해봤자 오히려 자산시장만 거품을 자꾸 한번 키운단 말이에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별로 그러니까 득보다는 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경기 부양 이후로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는 건 더 이상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 개인적인 거 하나만 예. 최백은 TV가 최근에 출범을 했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영상이 지금 3개가 올라온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지금 근데 출범한 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1월 달부터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지난 연말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개설 소식 알리는 걸 하나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2편을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현재 1월 달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건데요. 올라갈 건데 제가 이제 그걸 한 이유는 방송에서 다루지 못하는 내용들. 근데 꼭 필요한 내용도 알아야 되는.
그래서 저한테 계속해서 그동안 요청이 왔던 게 좀 뭐냐면 유튜브 TV를 좀 개설해 달라고. 그래서 좀 경제 정보, 경제를 좀 국민들 교육 좀 시켜 달라고.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가 그럼 해야죠. 그럼 국민들이 원하면은. 현재적인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얘기를 좀 보완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개설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많이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2년 찍찍이님이 뉴스공장에서 좀 들으려 하면 마칠 시간 되는데 여기서는 충분히 들을 수 있어 너무 좋아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뉴스공장은 시간이 한 10분 안팎분이 안 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요. 맨날 시간 쫓겨가지고 끝나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자주 나와주셔서 길게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최백은 TV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서 지금 당장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은 좋은 최백은 교수님의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계속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란님이 최백은 TV 좋아요 구독 바로 누르러 가시면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한국 경제 그러면은 우리 올해 좀 희망적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저는 지금 이제 성장률이 낮아지게 되니까요. 낮아지면 가계소득 증가율이 크게 높아지기는 어렵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지난해 성장률 2%에서 한 2%도 불구하고 한 2.6%가 올라가긴 했지만은 그래도 하여간 별로 2.6%라는 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런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가계의 지출 부담을 좀 줄여주는 거예요. 지출 부담. 대표적으로 뭐냐면 주거 비용, 교육 비용, 자녀 교육 비용 이런 부분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개혁이라든가 주거 문제 그러니까 주거 비용들 소위 말해서 이제 공공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주거 비용이라든가 교육 비용을 낮춰줌으로써 씀씀이를 좀 줄여주는.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 이제 가계 소득이 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 체계를 재편할 때까지 그런 노력이 좀 시간을 보완되는. 벌어야 그렇죠. 된다. 그렇군요. 그래서 유은혜 장관, 김현미 장관 잘할 때까지 하라고 다 유임시킨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게? 그게 저는 이 교육혁명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요. 경제학자지만요. 그래서 그렇군요. 아이들도 좀 지금 교육 때문에 굉장히 질식할 정도로 이렇게 가면서도 별로 성과는 별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좋은 대학 가도 참 취업하기 힘든 미래 희망 갖기 힘든 이런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의 교육 방식은 혁명적으로 저는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경제를 넘어서 사회 대개조까지 말씀하시는 우리 경제가 사실은 다 연결돼 있어요. 맞습니다. 다 연결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좋은 말씀 말씀해 주셨는데 종종 또 나와주셔서 한국 경제에 나아갈 방향을 또 말씀해 주셔야죠. 편하게 얘기해 줘서 제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국내 최고의 경제고수 최백은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